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어려웠었나 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팩트 체크. 그죠? 네. 현실을 직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어려워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여러분 시험 보는 시간 동안에 내려가고 쉬는 시간하고 시험 시간하고 20분 동안 바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강사님들하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난도는 낮추지 않는다. 낮추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다. 그래서 문제의 난도는 현재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을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분 좋으시면 안 됩니다. 수업은 내가 자신을 얻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얻으러 오는 곳은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보게 되는 20문제짜리 실제 난이도랑 같이 가는 문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얻으시고 마지막에 자신을 얻으시면 시험장에서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는 내용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제가 여러분 문제의 난도에 한 1.5배 정도까지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많이 좀 당황스러우실 수는 있다. 동형 모의고사에 간다고 하더라도요 1대1로 가지는 않습니다. 한 1.2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확실히 변하고 있습니다. 눈에 다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배 정도까지는 올려놓는데,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동형 모의고사 볼 때는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1교시 풀이하는 걸 여러분 보셨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분사유 추가 변경, 기판력, 기속력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가 말로 해설을, 스토리텔링을 풀어버리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는 다 각각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공부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초반에 좀 어렵겠지만 이건 공식입니다. 행정법 공식입니다. 공식대로 가시게 되면 점수를 올릴 수가 있는 거고 공부량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난도는 그대로 가도록 하고요. 1.5배 정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때는 1.2배 정도까지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가서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좀 더 불어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설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해설지 없으면 수업 들을 수 없다 이러고 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해설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저는 해설지는 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해설지가 있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책이든 아니면 자료든 해설지가 있으면 사람은 그걸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요. 아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뭔가 딴 게 있을까봐 읽어요. 근데 읽어보면 별게 없는 거지. 원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 버리게 되면은 시간 낭비가 엄청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설지는 수험에서는 확실히 독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대로, 해설은 해설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라는 문제인식은 같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해설지를 언제 드리는 걸로 하는 거냐면, 시험 보고 해설한 후 수업 시간에 해설을 하고요. 거기서 받아먹고 끝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끝내세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해설을 이거를 자세히 하나씩 다 쓰기 시작을 하면 책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그게 부담이에요. 짐입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설명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방식으로 해설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용이죠. 보면은 떠오를 수 있게 수업 들었던 내용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걸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수업에 오히려 해설지를 믿고 수업에 집중이 안 돼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이 될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해설은 아무리 자세히 있어도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지는 제공하되 짧게 처리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문제였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수준으로만 간다. 그리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한테는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만약 제가 상세하게 해설을 정말 그냥 읽어만 봐도 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학원의 어떤 영업 전략 이런 문제랑 관계없이 만약 그 해설지가 밖으로 나가버렸을 때는요, 수업 듣는 여러분들한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지금 노량진 안에는 이 정도의 난도로 돌리고 있는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관리반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딱 45일 동안 초시생이 80점 찍어버리는 이유가 뭔데? 이번에 80이면 원래 정상적이면 90입니다. 초시가 45일 만에 90을 찍는 이유는 아무 이론 공부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똑같이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했고 그대로 외운 겁니다. 그대로 요 느낌 그대로 가서 그냥 찍고 나온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지가 밖으로 유출이 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득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미 이론 강의나 이론 습득은 끝나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 문제가 조금 어렵다면 이것도 기출입니다. 이것도 옆에 다 표시 다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기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문제를 내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 시험 문제, 최소한 최근 3, 5년에 걸리는 여러분 시험 문제로 9급하고 7급의 총론 부분 정도는 봤다는 전제. 7급하고 9급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국회직 8급과 경찰행정 특채입니다. 그쪽이 문제가 어려운 거지. 7급, 9급은 난이도가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 없어요. 그거를 다르다라고 느끼면 그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급, 9급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문제 내고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돼 있다면 그거는 상당히 뭔가 길을 잘못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하품 모의고사를 이제 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9급, 7급 풀고 있습니다. 거기서 풀고 있고 거기서는 이렇게 하나씩 다 설명하진 않아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말로 설명을 하는데 문제가 쉽잖아요. 문제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초가 부족하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저렴한 과목으로 인강도 올려놓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한 2만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좀 채우시는데 좀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면, 시간 투자를 좀 해주시면 해결이 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험 보신 거는 제가 학원을 통해서 점수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워하시는지 점수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수업 때도 제가 설명하는 좀 조절을, 완급 조절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많이들 좀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래도 좀 힘들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학원에 따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랑 약속을 잡으시고 제가 따로 상담을 좀 해드릴 테니까 방법을 같이 찾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은 이제 4개월이 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흔들리고 이럴 때 아닙니다. 선장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다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행정소송법 4조 1호에 있는 정의 규정이죠. 4조에 보면 항고성의 종류 그리고 각각의 3개의 종류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변경은 처분의 일부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일부 취소가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취소가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가 전부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칼로리 밸런스라고 했습니다. 칼로리 밸런스를 그리게 되시면은요, 1번 칸, 2번 칸, 3번 칸 이렇게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변경의 의미를 적극적 변경으로 해석하는 영역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소극적 변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적극적인 형성입니다. 형성이라는 것은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고, 우리 같은 항고소송, 행위소송에서 있어서는 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처분을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극적 형성소송입니다. 적극적 형성소송.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소극적 형성입니다. 소극적 형성. 적극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걸 만든다는 뜻이고, 소극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법률관계, 기존의 처분 효력으로 회복시킨다, 되돌려 놓는다 라는 뜻이 바로 소극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그러고 했을 때 우리 무명항고송으로서 적극적 형성소송,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이 1번 칸은 인정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1번을 빼버리면 적극적 변경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행정소송법에 있는 변경은 소극적 변경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적극적 형성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적극적 형성 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상의 변경은 우선은 소극적 형성이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소극적 형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법률관계로 되돌리는 거라고 했죠. 취소 판결입니다. 취소하는 겁니다.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는 취소인데 취소하는 판결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전부 취소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취소는 전부 취소가 있겠죠. 처분을 전부 제거하는 게 있겠고 일부만 제거하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부 취소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취소가 있을 수 있겠죠. 했을 때 우리 변경은 뭘 말해요? 취소 또는 변경이라고 했을 때 취소는 다 취소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전부 인용이 되는 거예요. 전부 인용. 그 다음에 변경은 인용이니까 언급이 된 것이고요. 이건 일부 인용이 되는 겁니다. 일부 인용이니까 변경은 이것이다. 이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다. 얘가 바로 전부 인용 상황이 되는 거고, 이거는 법에 있는 표현으로는 취소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일부 인용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법에 있는 표현으로는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극적 변경은 일부 취소다라는 결론이죠. 일부 취소다라는 결론입니다. 제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해서 잠시 고민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을 이 일을 하면서도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과거의 경험들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다음 수업에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여기예요. 우리 시험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노량진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합리적 선택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여기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신림동 쪽보다 똑똑해요. 지금 판단 능력이. 그러니까 신림동은 여기다가 맞춰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이쪽이 대강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강사들은요, 이러면 마이너가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가 됩니다. 그런데 노량진은 전 과목 모두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수의 학생들을 유치하고 학생들이 이 수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를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이거는 불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지금 뭔가 아니다. 언제 그러겠어요? 4월 시험 보면 충격받고 넘어갈 겁니다.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이곳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했을 때 좀 남아서 점수가 남았다. 이거 갖고 후회한 사람은 없죠. 부족하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떨어졌다. 그럼 후회를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4개월 안에 충분히 여기를 여러분들이 도달하실 수가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45일로도 도달했어요. 45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부터 4개월은 120일입니다. 120일 동안 못할 게, 물론 전 과목 전제로 45일입니다. 전 과목 행정법만 한 거 아닙니다. 딴 과목 다 공부시켰습니다. 가능한 일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건데 120일 동안이면 뭐 100점 뽑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시간을 여기다 쓰실 거냐는 거예요. 여기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막 반복해가지고 계속 해갖고 막 완전 내 눈에 이겼어. 좋아요? 아니죠. 내 마음이 좋으면 결과는 안 좋습니다. 언제나.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수험 기간에는 고통스러운 게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나의 행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 취소라는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 일부 취소 있죠? 일부 취소가 우리 법에 있는 변경이 이 소극적 변경이니까 여기만 인정되는 거거든. 여기만 인정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일부 취소는 안 되는 거고 여기에는 일부 취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취소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 되는 건 아니다. 그거를 판단하는 이 중간에 이 기준이 뭐가 된다? 이게 바로 분리 N의 특정입니다. 분리 N 특정.
분리 가능성, 특정 가능성 이걸 가지고 일부 취소가 되냐 안 되냐 법원의 판결로서 일부 취소 판결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3조에 보시게 되면 3조에서는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개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고요. 공개를 하는 것은 기속행위입니다. 기속사항이란 말이에요. 기속사항. 근데 이 친구가 내려가가지고 정보공개법 9조 1항 가갖고 단서가잖아요. 단서가게 되면 1에서 8호까지 있어요. 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을 하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뭘 인정할 수가 있다? 예외적 재량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공개를 할 수 없는 마이너스 방향의 법익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이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 알 권리라는 법익하고 두 개를 형량을 해서 재량이니까 재량권 행사를 해서 이제 공개할까 말까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공개 청구 대상 정보 이만큼의 공개를 해달라고 했어요. 이만큼의 정보를 공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야. 이 부분과 혼합돼 있어요. 혼합이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긴 재량이에요. 여긴 재량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긴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3조 그냥 적용받는 거죠. 3조 적용받게 되면요, 여기는요, 공개 가능 정보입니다. 공개 충분히 가능한 친구입니다. 이건 공개를 해야만 하는 기속행위인 겁니다. 여기서 게임이 끝나는 건 아니죠? 게임이 끝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분리입니다. 분리 가능성. 분리가 된다는 것은 두 개의 사건이다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사건이다. 분리가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게 A라는 정보잖아요? 이게 B라는 정보잖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C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전체 C. 전체가 C예요. 여기다가 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가 된 거예요. 처분 신청이죠. 정보 공개 청구, 처분 신청을 했는데 거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분리가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공개 청구,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공개 청구가 각각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각각 있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거부를 했잖아요. 거부가 적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거부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거부가 반드시 위법이 되겠죠. 반드시 위법이 될 겁니다. 반드시 위법이 되니까 이 부분만 제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제거하는 일부 취소 판결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 전체 빨간색에다가 사실 외형상으로는 한 번의 공개 청구가 들어갔고 외형상으로는 한 번의 거부 처분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의 거부가 된 부분에 대한 통째로 취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통째로 취송이 되어 있는 건데 실은 거부처분 취송 1, 거부처분 취송 2, 거부처분 취송 1, 거부처분 취송 2 이렇게 두 개의 소송이 병합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법리입니다. 소송 병합입니다. 소송 병합. 소송이 두 개가 병합이 되어 있으면 각각의 소송에 대해서는 각각의 판결, 부분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기각, 얘는 인용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한 번의 소송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이 일부 취소 판결이라는 일부 인용 판결이라는 형태를 띠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청구가 두 개고 거부가 두 개고 소송이 두 개인 거예요. 소송이 두 개인 거고 그게 지금 같이 병합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 기각 하나 인용 이렇게 가야 될 것을 전체로 치니까 일부 인용 이렇게 된 거예요. 일부 인용 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일부 취소라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일부 취소.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처분에 대한 것도 일부 취소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두 개가 혼합이 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대. 여기 분리 가능성이 등장했죠. 각각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가? 내라도 행정청의 재량권을 존중하여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하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되는 것이다. 틀린 거죠. 이게 분리가 안 되면 그렇죠. 이게 만약 분리가 안 되잖아요. 분리가 안 되면 이거 있어. 이거
비공개 대상, 비공개 사유, 이 비공개 사유가 분리가 안 된다는 것은 옆부분을, 다른 부분을 감염시킨다는 거잖아요. 분리가 안 된다는, 감염된다는 거니까 이게 여기에 감염을 시킵니다. 감염을 시켜. 감염을 시키면 이 전체의 비공개 사유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재량행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분리가 되면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엔 비공개 사유가 있고 여기엔 비공개 사유가 없고가 되는 거고, 없고가 된 부분은 기속행위입니다. 우리가 분리 특정 가능성에서 특정이 안 돼가지고 일부 취소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전체가 재량행위가 됩니다. 전체가 재량이 되는데 요건 여기만 재량, 여기는 기속, 이렇기 때문에 특정 가능성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있는 부분공개제도인데, 이 분리 특정에 대한 문제가요, 정보공개 좀 특이합니다. 정보공개는 분리가 되면 자동 특정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기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14조에 따라서 기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분리만 되면 자동 특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특정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의 특수성입니다. 근데 다만 이 정보공개 또 하나의 특성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여기 있는 대로 공개 청구의 취지에 반하냐 안 반하냐에 대한 문제가 추가됩니다. 추가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공개해줘도 너한테 뭔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않니?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가 공개 청구를 아예 바꿔버릴 필요까지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공개돼도 얘한테 일부 의미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공개 청구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분리 가능성 판단의 기준 안에 하나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보공개 또 하나의 특성이에요. 하나를 도와줬으니까 하나는 좀 엄격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합니다. 과징금부가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과징금부가 처분의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위원회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일부 취소를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죠. 틀린 얘기. 이건 지금 소송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심판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를 보세요. 심판은 이게 됩니다. 적극적 형성이. 어디서 되죠? 법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행정심판법 43조 5항에 보시게 되면 의무이행 재결입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인용 재결에 보면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처분을 하거나, 이게 바로 뭐예요? 수익적 처분을 새로 한다는 거죠. 뭘 가지고? 재결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의무이행심판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실질은 적극적 형성심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행정심판에는 명문으로 적극적 형성을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대고 맨 밑에가 소잖아. 그러면 대는 소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 형성이 되면은 그 변경은 적극적 변경이에요. 심판의 변경은. 적극적 변경이고, 그러면 소극적 변경 물론 되는 거고, 심판에서는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2번 상황이에요. 2번 상황. 과징금을 일부 취소하는 거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처분을 내놓는 1번 칸은 아닙니다. 근데 소송에서는 3번 칸만 되니까 2번 칸이 안 되잖아. 근데 심판에서는 심지어 1번 칸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 칸에서 특정 정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상관없다. 행정심판에서는 정당부당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세하고 과징금하고 이렇게 비교한 거죠. 과세하고 과징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과세는 과세 처분 같은 경우에는 조세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기속행위로 파악을 하게 되고, 과징금 부과 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법에서 재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2천만 원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2천만 원이 나왔다.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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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이게 위법이에요. 1,000만 원 부분이 위법입니다. 기속행위에서는 뭐만 존재하는 것이다? 적법과 위법의 문제만 존재하는 것이다. 재량행위에서는 적법과 위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과 부당의 문제. 정당, 부당은 언제나 재량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 거죠. 정당과 부당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럼 재량 심사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를 남겨야 되냐? 기속행위에서는
적법한 부분을 남기면 되는 겁니다. 언제나 남기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다시 반을 나눠가지고 위에는 적법인데 부당, 밑에는 적법인데 정당, 이렇게 되면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기속행위에서는 이 부분을 특정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긴 적법정당, 적법정당인 이 부분을 특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법원은 정당부당에 대한 판단을 할 줄을 모릅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정당을 특정해낼 수가 없으니까 과징금에 대해서 일부 취소를 할 수가 없다가 판례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행정심판은 모든 변경을 다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리지 않습니다. 부담이라도 모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건 넘어가 봅시다. 부담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부 취소 소송, 일부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게 맞단 말이에요. 부관 자체에 대해서 쟁송을 제기해도 된단 말이죠. 다른 부관과 마찬가지로 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쟁송 가능성을 판단하되, 분리 가능성, 지금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죠. 시험 문제에서, 기출 문제에서. 그래. 독립 취소 가능성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완전히 틀립니다. 부관의 취소에서는 부관부 행정행위의 일부 취소를 허용을 한다.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규 강의니까 하프보다 지금 제가 판서 다 하면서 하나씩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프에서는 문제가 좀 쉽기도 하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말로 툭툭툭툭툭툭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 정도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공부라는 거를 접하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항상 말씀드린 게 뭐야? 다 같이 배우고 개인적으로 이해한다. 개인적으로 이해한다는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 노력도 아닙니다. 자세입니다. 자세. 성격, 품성, 이거예요. 멈출 때 멈출 줄 아느냐 이거죠. 멈출 때 멈출 줄 아느냐. 그게 공부고 인생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 만나서 뭐 사람들 얘기하고 대화하고 회의할 때도 나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요, 내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논지가 흐려집니다. 논지가. 이렇게 하다가 멈추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까지가 사실은 진실의 끝입니다.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사실조사 다 해봐도 결론 안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 더욱이나 그런 것이고, 이거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저는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부좌를 트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가만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야 나에게 말을 걸어봐, 이거예요. 그거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강사들도 이게 일을 하는데 어디서 가다가 멈춰야 되는지에 대한 선을 알면 강의를 하고 아니면 못 합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강의 잘하고 강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결국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보기 위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체 취소를 제기해가지고 무슨 판결이 나왔냐면 일부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일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취소를 제기했는데 여기서 독립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은 딱 봐도 부관이죠? 부관 아닌 경우에도 일부 취소 많이 제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부관만 본 거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아까랑 똑같은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가시게 되면 이거를 이래 간 거잖아. 소송을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전체에다가 이렇게 취송을 들어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일부에다 이렇게 취송을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일부 취소 판결, 이 부분만 제거했다는 거야. 이 부분만.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 독립 취소 판결,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과 독립해서 이 부분을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결과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수님 논문에 나온 얘기거든요. 주관식에서도 제가 함부로 던지지 않는 얘기인데, 상당히 좀 까다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여러분 문제 이런 게 지금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되겠어요? 그죠? 뭐가 다른 거냐면 이건 뭐야? 이건 소송이야. 이건 판결이고, 이건 소송이고 판결인데,
결과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겠지. 그치? 예, 결과 같다고 뭐 다 과정이 같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가 가능한지를 보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뭘 보냐면 분리 가능성, and 특정 가능성 두 가지를 논의한다고요. 예, 분리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한쪽이 한쪽을 감염시키니 안 감염시키니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특정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그게 재량이니 아니니 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독립 취소, 우리가 학설에서 다수설이 뭐라고 해요? 일부 취소에서 독립 취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분리 가능성설 취하잖아요. 분리 가능성설. only 분리 가능성입니다. only 분리 가능성. 그렇다면 왜 얘는 똑같은 결과인데 분리만 보고 특정은 안 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A라는 처분을 하는데 그게 할 수 있다요. can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할 수 있다야. 재량이면은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게 되면 여기서 플러스 10의 효용을 주는 거고 이건 아무것도 안 주는 건데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법적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거예요. 행정처한테. 그럼 여기서 이렇게 툭 치고 나가는 게 가능한 거죠. 툭 치고 나가갖고 이렇게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부관이라는 게. 여기서 주된 행정이 이건 언제나 수익적 허가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부관이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통째로 보게 되면 플러스 8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플러스 8. 0부터 10까지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은 플러스 8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부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재량이잖아요. 이 처분이 재량 아닙니까? 재량인데 어찌 부담 같은 경우엔 독립 취소라는 걸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정해버렸으니까. 이거 특정해버렸잖아요, 소송 제기하면서 내가 소송물로 들어가면서 저것만 제거해주세요 라고 특정하고 들어갔는데 뭘 또 법원이 또 특정을 합니까? 예, 이건 원고가 다 특정해놓고 들어간 거예요. 분리와 특정 두 개가 필요한 건 맞아요. 원래 법원의 역할이야. 그런데 원고가 일부 도와준 거예요. 특정해준 겁니다. 특정을 해줬으니까 이제 법원은 뭐만 하면 된 거예요? 분리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분리되는지만. 그러니까 여기가 분리 가능성 이것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담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부담이라고 했을 때 부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취소점 독립 취소가 된다고요. 분리는 되니까 부담은. 그쵸? 그치만 부담이라고 할지라도요. 부담부 행정행위 전체에다가 취소를 제기했어요. 부담부 행정이 전체에다가 취소를 제기했는데 부담이 위법이야. 그러면 그 부담만 제거하는 일부 취소가 되겠느냐? 분리는 되지, 그래. 분리는 되는데 뭐가 안 돼요? 특정이 안 되잖아. 재량이잖아요. 재량이니까 특정이 안 돼서 부담부 행정행위에서도요. 일부 취소 판결 안 되는 거예요. 네. 야, 이렇게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법전협만 이런 게 아니라 7구에서도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좀 다른 표현으로 나왔을 뿐이지. 그래서 부관부 행정행위 일부 취소를 허용한다? 아니요. 부담이라도 안 돼요. 부담이라도 일부 취소는 안 되는 겁니다.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는 사업인정 이전에 사전협의에 의한 취득이든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협의에 의한 취득이든 그 법적 소리를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학설은 이렇게 안 보죠.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실무상 표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표현 토지보상법에 따르게 되면은 20조죠. 20조에서 사업인정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공익사업 할게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그 사업은 공익사업임을 인정을 해서 공법관계로 전환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막 건물 짓고 공작물 설치하고 막 이런 거 안 돼요. 토지들 우선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 어떤 사업 들어간다 말 나오면요. 거기 토지 소유자들은 우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토지 보전 의무가 부과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특허로 보죠. 특허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인정을 받는 순간 19조에 나와 있어요. 19조에 공용 수용권이 인정된다. 20조가 요건이고 19조가 효과입니다. 그래서 19조에 따른 남의 땅 뺏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라면 이 뒤쪽하고 앞쪽하고 했을 때 이걸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사법관계죠. 아직까지는 아직 사업시행자가 되기 전 상태죠. 그냥 GS건설과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 둘의 관계야. 사법관계. 근데 여기서부터 공용 수용 절차가 시작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법관계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학설은.
이렇게 보니까 앞뒤로 66이죠. 666 해가지고 여기서 16 잡고 26 잡고 이렇게 들어가면 16에도 협의 취득에 대한 규정이 있고 26에도 협의 취득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있어요. 사업 인정 전에 협의 취득할 수도 있죠. 이거는 그냥 진짜 사인 간에 가서 나한테 땅 파실래요? 이거예요. 땅 파실래요? 맨날 드라마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땅 좀 팔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야, 공용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가서 땅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얘는 사법상 계약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얘는 공법상 계약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가 학설인데, 판례는 아니죠. 판례는 전부 다, 둘 다, 16, 26 둘 다 사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조합에 대한 조합원 자격 유무의 확인은 판례에 의할 때 행정소송을 다투어야 된다를 3번이랑 비교하시면 재개발조합과 조합 인원 사이에 선임 해임에 관한 법률관계는 판례에 의할 때 행정소송을 다투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힌트! 특별권력관계 떠올려 보시고요. 특별권력관계.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들어가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개 비교해 보세요. 건보공단하고요. 특별권력관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특별권력관계라는 걸 인정을 하진 않죠. 그죠? 예, 하지만 이래 보는 거잖아. 행정상 법률관계가 있어요. 공법상 법률관계, 사법상 법률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했을 때 여기에는 권력적 공법관계, 비권력적 공법관계, 관리관계라고도 하죠.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행정사법관계, 협의의 국고관계, 순수한 사법관계, 영리행정, 조달행정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 권력적 공법관계가 다시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내부 관계에 있어서의 특별 권력 관계, 외부 관계에 있어서의 일반 권력 관계가 이렇게 있죠? 옛날엔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게 내려가면서 밑에 일반 권력 관계로 수렴해 버리고 있죠? 특별 권력 관계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 행정법 관계로 분류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내려가든 말든 간에 옛날에 이 안에 있던 친구를 생각해 보라고요. 이 안에 있던 친구들, 국가 영역.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근조감사가 있잖아요. 근조감사 대통령이 특별권력 주체 옛날에 군주 지금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 집에 상을 당했는데 근조 화환을 보내줬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겁나 좋죠. 그쵸? 있어 보이잖아. 야, 너 밖에서 뭐 좀 하고 돌아다니더니 뭐 좀 하나 보다. 뭐 좀 하지, 내가 빨빨 거리는데. 이렇게 한 거지. 기분 좋죠? 그러니까 뭐예요? 청와대에다가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권력관계란 말이죠. 그러면 공법상 근무관계,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공법상 감독관계, 공법상 사단관계 이렇게 있잖아요. 사단관계. 그럼 비교해 봅시다. 재개발조합이 이렇게 있어요. 재개발조합이 여기가 조합입니다. 조합. 재개발조합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뭐 국가든 지자체든 이제 승인권자가 있어요. 인가 내려주는 친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누가 있어요? 조합원이 있죠. 여기에는 국가 등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 조합에 조합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 이렇게 했을 때 얘네 둘의 관계하고 얘네 둘의 관계는 뭔 관계라고 그래요? 얘네 둘의 관계를 우리가 공법상 감독관계. 원래 재개발, 재건축 이런 식의 도시정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근데 이런 거 왜 만드는 거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이런 거 만드는 이유가 뭐냐? 국가가 가갖고 막 드러내고 그러니까 자꾸 드러눕고 화염병 던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니네들 한 거 하지 말고 니네들끼리 합의 봐서 좀 하라고. 동네가 너무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도시정비법이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게 자치조합을 이렇게 만들게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국가가 해야 될 거니까 감독은 제대로 들어간다고요. 특별감독을. 진짜 지 맘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그 다음에 이건 또 강제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의 관계가 사단관계란 말이에요. 사단관계. 감사라고 감독관계, 사단관계. 그러면 특별권력관계잖아요. 지금 이걸 인정을 안 해도 내린다고 하더라도 공법관계잖아요. 공법관계. 그렇지? 공법관계에 포함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을 하게 되면 너 있지? 너 누구냐? 얘 누굽니까? 재개발조합? 얘는요? 공법상 사단법인이에요. 공법상 사단법인.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2009년도에 그 전까지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해서 설립 인가를 하게 되면 옛날엔 강학상 인가로 봤었는데 지금은 특허로 보고 있죠. 특허로. 패스온 사이트 제 Q&A 들어가시게 되면 어떤 학생이 아직 판례도 없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달아놓긴 했습니다. 주택법상 그거는 여전히 강학상 인가인 조합 설립 인가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2009년도에 판례가 변경되면서 했던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판례 변경 전압은 아닌데 어쨌든 판례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그건 법 바뀌면서 바뀌긴 한 건데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 옛날까지 인가라고 보다 특허로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조합 설립 인가를 하면 조합은 공법인으로서의 행정 주체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특허, 설권적 처분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법인이죠, 공법인. 공법인인데 이거는 돈이 모인 겁니까? 사람이 모인 겁니까? 이거는 토지 소유자 등 이 사람들이 사람이 모인 거죠. 사단법인. 공법상 사단법인입니다. 공법상 사단법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비교하시더라고요. 공공조합이죠. 사단법인이 공공조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생각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러분들 우리한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면 행정청입니까? 그럴 때는 행정청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그거를 건보공단한테 위탁을 했어요. 법률로. 그러면 얘는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고 행정청이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보공단이 자기 직원 뽑고 자기 직원 자르고 하는 게 공법관계입니까? 그건 사법관계라고요. 이건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위탁받은 적이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조합의 임원, 이건 직원 취급하는 거거든. 이건 사법관계라고요. 사법관계. 네, 사법관계니까 행정소송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 위에 있는 건 조합원 자격 유무에 대한 확인은 이건 당사소송이고요. 당사소송. 행정소송 맞죠? 국가가 사인과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은 당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의해 된다. 그렇죠. 도급 계약은 그냥 뭐예요? 돈 받고 일 시키는 거예요. 사법관계입니다. 뭐에 해당하죠? 이거예요. 이거 여기 이 친구. 순수한 사법관계에서 대표적인 친구가 조달행정, 그 다음에 영리행정 이거란 말이에요. 영리행정은 국가가 돈 벌려고 돈 필요해서 자기가 팔고 일하고 이러는 걸 얘기하는 거고 조달행정은 뭐예요? 조달하는 거. 뭘 조달합니까? 인력 조달을 하고 물품 조달을 하고 이렇게 하죠. 물건도 사고 그 다음에 공무원 직접 나가서 도로 안 깔고 딴 사람한테 도로 깔라고 하고 이런단 말이야. 이게 공사도급계약이란 말이에요. 인력 조달. 순수한 사법관계잖아요. 순수한 사법관계. 민사소송이고요. 6번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조례가 집행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조례를 항고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조례는 사실 이제 행정입법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처분적 조례라고 한다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정리 한번 들어가시면은 행정입법을 합니다. 행정입법을 하는데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입법, 행정기관이 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때 자치법규 따로 구분 안 하겠습니다. 조례도 똑같이 법규명령, 행정규칙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외부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으로서의 성격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외부적 구속력은 없고 내부적 구속력만 있는 법도 아닌 행정규칙이 있죠. 근데 외부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 내용 보시라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했더니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적 사항을 담고 있는 내용이 법규명령인 친구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행령 형식의 재량준칙 뭐 이런 것처럼 내용은 행정규칙인 게 있어요. 그럼 너는 필요 없다 이거야. 넌 가라 그냥. 가고 그러면 우리는 법으로서의 구속력도 갖고 있는데 내용도 법규명 즉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친구죠.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친구를 찾아본단 말이에요. 찾아보게 되면 이 친구가 권리 의무를 규율을 하기는 규율을 하는데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통상의 규범은 어떻게 규율을 합니까? 간접적으로 규율한단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전형적인 법규명령 말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법규명령. 그러니까 법규명령 만들어졌다 그것만 가지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권리임에 영향을 미칠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선은 간접규율이란 말이죠. 근데 2003년도, 2006년도에 한미약품 사건, 그 다음에 한국 릴리 제약 주식회사 사건 보시게 되면은 그것이 무엇일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직 법의 집행행위는 없지만 집행하면 무조건 이렇게밖에 집행될 수가 밖에 없다. 이미 다 이건 사실상 장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상 현재 문제다. 이건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집행적 법규명령이라고 하죠. 전형적 법규명령이 아니라 똑같이 일반적 추상적 규범인데도 집행적 법규명령인 경우는 처분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밀분교 폐지조례처럼 아예 권리의무에 변동시켜버리는 친구도 있다. 아예 행정행위, 변동규율을 변동시켜버리는 친구도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행정행위니 아니면 그게 처분이니 라고 했을 때 판례에 따르게 되면 행정행위 아니고 행정행위인데 처분이냐 처분 아니고 처분 맞고 처분이지 이렇게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친구는 뭐라는 거야? 학설에 따르면 형식적 행정행위다. 장래 위헌 방지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있는 형식적 행정이다.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디까지만 들어와 주면 되는 거야? 처분까지만 밀고 들어와 주면 되는 거예요. 처분까지만.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위에 게 전형적 법규명령이고 얘가 집행적 법규명령이고 얘가 평소 우리가 말하는 처분적 법규명령인데 이 노란색이 처분적 법규명령이라고요. 이게 더 크죠. 광해 처분적 법규명령, 형식적 행정행위까지 포함한 거. 이거까지 되면 뭐 당연히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지금 위에 조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보시면 관할법원의 대법원으로 이는 규범통제 소송으로서 성질을 고려한 것으로서 추상적 규범통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조례든 법규명령이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형적 법규명령. 우리가 법규명령 그러면 전형적 법규명령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예외적인 상황들이죠. 특이한 케이스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법규명령의 상황하고 조례의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조례 어떻게 통제합니까? 조례가 만약에 위법이야. 조례가 위법입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조례가 위법입니다. 조례가 있어. 근데 이 조례가 공포 전이냐 공포 후냐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공포를 하기 전이다. 그 다음에 공포를 한 다음의 상황이다. 그러면 왼쪽은 아직 법이 아니죠. 아직 효력이 발생 안 했어요. 오른쪽은 이미 법이죠.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왼쪽에서 통제하는 게 바로 내부 통제예요. 내부 통제. 이거는 강론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근데 총론에서는 이건 소송 문제로 나오니까 체크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통제죠. 이거는 외부 통제입니다. 외부 통제 무슨 말이냐면 내부 통제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항의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니까 국민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는데 조직 내부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해서 그 재의결에 대한 무효항의소송을 제기하면 이거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객관적 소송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소송입니다. 같은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기관끼리의 싸움이다. 기관소송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일로 나가갖고 소송을 제기해버리게 되면 일로 가면 이거는 주관적 소송이에요. 주관적 소송. 이 법규명령 때문에 지금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되는 주민이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관적 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입법적 통제 방법이 있고 행정적 통제 방법이 있고 사법적 통제 방법이 있고 주민에 의한 통제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이 사법적 통제 방법이 이거예요. 사법적 통제 방법이. 알겠어요? 사법적 통제 방법이 이겁니다. 비교해볼까요? 간접 통제와 직접 통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다가 간접 통제 이게 뭐예요?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 통제 헌재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고소송 얘기하는 거예요. 항고소송.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로 가야 되는 거고 취소용 제기해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얘는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이것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이 부분 얘기한 거고, 이 조례가 특이한 거야. 조례는 뭐가 있어요? 조례는 이게 있어요. 내부 통제가 있는데, 일반적인 법규명령 있죠. 국가기관이 만든 명령. 일반적인 법규명령은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외부 통제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쪽만 있는 거고, 조례가 특이하게 내부 통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법규명령으로 오면 이렇게 바뀌어 이름이 국회에 의한 통제. 왜냐하면 정치적 통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 통제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름이 바꿔요. 여기는 국민에 의한 통제.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법적 통제와 정치적 통제 합쳐서 국회에 의한 통제. 이렇게 되는 게 법규명령, 조례라고 하게 되면 그냥 입법적 통제.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행정지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법 상태가 계속 중이거나 처분의 효력정지 효과로서 사실 상태를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를 받으면 원상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인정이 되죠. 이건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면 민주노총 위원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수호 위원장. 키 좀 크신 분 있잖아요. 머리 좀 없으시고, 성격 되게 좋게 생긴 사람. 이수호 위원장이 안양교도소에 있었다가, 이제, 이수호 위원장하고 지금 이제 형사재판이에요. 형사재판이 상고심까지 올라가서 계류 중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국가 쪽에서 민주노총한테 지고 싶지가 않아갖고 방해질을 해요. 방해질을 해갖고 전주교도소를 이송을 시켜버립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이송을 시켜버렸어요. 이송을 시켜버렸는데 지금 형사재판이 상고심 계류 중인 거니까 이제 변호인을 만나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 언제 뭐 서울에서 맨날 내려와갖고 그 얘기가 긴밀하게 되겠어 그게? 안 되죠. 공격방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얘는 뭐라는 거야? 안양까지 다시 올려달라고 한 거야. 올려달라고. 그래서 이송 조치에 대한 취소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취소 판결 확정되면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 인정됩니까? 이송 조치에서 이기면, 소송에서 이기면 안양으로 돌려보내줘야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정해버렸어요. 이소 살려야 된다. 이게 재판부의 입장이에요. 이소 살려야 돼.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게 맞죠. 그렇죠? 그렇게 국가의 공권력을 정상적인 공정한 재판을 방해 책동하는 거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재판부가 인정했어요. 원상회복 의무 기속력 인정. 따라서 권력적 사실은 이송 조치 이미 끝났잖아. 종료돼 버렸잖아요. 전주가 앉아있다고 지금 방에.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현재 그 안에 앉아있으니까 모처럼 서울대학교 병원에 강제격리 당한 것처럼 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상회복만 가능할 수가 있다면 취소 판결을 통해서 소외이익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인정해버렸어요. 근데 이수호 측에서는요. 이 소송 소외이익 인정한 걸로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형사소송 때문에 행정소송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그냥 이거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저거 이미 나는 유죄 판결 나오고 확정되고 끝날 게임이거든. 필요한 게 뭐 가구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송조치에서 집행정지 또 걸어버린 거예요. 권력적 사실행위 된 집행정지는 오직 효력의 정지만 되거든요. 거부처분 권력적 사실행위는 오직 효력의 정지입니다. 절차의 정지, 집행의 정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효력의 정지를 걸었어요. 효력의 정지를 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취소 판결이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이 돼야만 협의의 소익이 있다면 집행정지 결정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이 돼야만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하죠. 왜? 취소 소송에서 밑도 끝도 없이 행정소송법 개정하는 32조 사항입니다. 사항에 별도의 원상회복 의무 규정이 있어요. 지금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디서 쥐어짜냈겠어? 30조 1항의 기속력에 대한 일반적 규정에서 쥐어짜낸 거거든. 그거 인정해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인정하면 집행정지가 23조 6항에서 분명히 30조 1항은 준용하잖아요. 1항은 일반적 기속력 규정은 그 안에서 짜낸 거니까 그거 준용하면 그것도 있는 거지 뭐. 집행정지에서 원상회복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안소송의 개성은 집행정지 결정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의 지속의 요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록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더라도 본안의 소가 취하되면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할 필요가 없이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가구제, 가처분도 마찬가지죠. 가구제는 왜 필요한 거예요? 그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를 취해야 한다는 뜻은 바로 뭐야? 각하 판결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본체 소송으로 취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게 되면 본안 판결도 못 나와요. 승소 판결은커녕 본안 판결도 못 나옵니다. 근데 집행정지가 왜 필요해요? 가치 침몰. 알겠어요? 취소이랑 같이 침몰해 버리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집행정지는 필요 없는 겁니다. 끝.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 들어가시려면 또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짧게 잠깐만 쉬시고 10분만 쉬겠습니다. 10분만. 네. 15분에 다시 시작을 하고요. 예, 12시 50분쯤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심판 쪽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같이 연결해서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